안녕하세요. 호인의 김수정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에 의료 서비스 응대 강화를 위한 전략의 미니 강의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자, 우리 이 사진을 보면 저는 굉장히 미소 짓게 하는데요.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귀신은 속여도 고객은 못 속인다. 커피는 저희가 탈게요. 분위기는 고객이 타세요. 이런 문구들을 보게 되면 와, 조금 너무 직관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객이 왕이다라는 표현을 와 진짜 적나라하게 했다. 그리고 이런 고객을 잡기 위한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문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굉장히 절실함이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자, 우리 2024년도에 트렌드 10가지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할 건지 좀 맛배기로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분초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저글링하는 사회이고 시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사회고 시간의 소요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초를 다투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30분에 만나자라고 했으면 요새는 27분에 만나자. 지금 34분까지 이걸 해야 돼. 이런 정도로 거의 시간이 돈이다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아끼고 있는데요. 이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는 대기 시간이 가장 큰 항상 문제인 건데 이 고객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모 프롬프트인데요. 인간과 시스템 내에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뜻하는 프롬프트래요. 그래서 누가 어떤 명령어를 넣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떠한 답을 꺼낼 수 있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도 있는 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답을 얻을 수도 있다. 이것도 한 가지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얼마큼 더 정확하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하냐가 핵심이겠죠. 자, 세 번째로는 육각형 인간인데요. 외모, 성격, 학력, 직업, 자산, 집안 등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인간을 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더 완벽한 인간을 원하고 또 소비자들은 더 완벽한 만족을 원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난 이건 잘하지만 이건 좀 부족해 이게 아니고 점점점 모든 각도에서 다 완벽해져야 된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로 치게 되면 시설은 좀 낙후됐지만 굉장히 정직한 병원이고 또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고요. 시설적인 면이나 시스템의 면이나 또 인적인 면이나 완벽한 만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가격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시간과 장소, 유통, 채널별로 가격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싸다고 해서 더 많이 팔리는 시대는 지났고요. 거기에 적합하게 가격 전략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좀 변화한 것 중에 조금 놀랐던 거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증명사진을 찍으면 뭐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 며칠 정도 걸립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당일날 받을 거면은 얼마가 추가됩니다. 아니면 3일 위에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원하는 사람은 돈을 더 지불하는 거죠. 이것도 바로 버라이어티식의 가격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키워드는 도파민인데요. 도파민과 파밍의 합성어로 쾌락을 충족할 만한 행동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쇼츠를 보는 이유 아니면 우리가 순간은 쾌락에 빠지는 거. 왜냐면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파민 요소를 찾는 거에 더 혈안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여섯 번째 키워드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과거에 권위적인 가장 대신에 평등한 동반자의 역할로 바뀐 남편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야근을 거부하고 6시 신데렐라 이런 없던 아빠가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역량 때문인지 이제 혼자서 아기를 케어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아기를 같이 케어해야 되고 모든 게 평등한 사회로 됐기 때문에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살림을 하고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굉장히 강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동등하게 애도 동등하게 키우고 또 이런 뭔가 돈 버는 것도 동등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시대가 좀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는 스핀오프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성공적인 콘텐츠, 브랜드, 기술, 그리고 개인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또는 분야를 개척하는 유연성의 기반으로 하는 전략입니다. 많이 변했죠. 저는 이번에 그 기안84가 대상을 탄 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일반인도 이렇게 연예인의 대상을 탈 수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컨텐츠가 되고 그 컨텐츠가 또 다른 사업으로 뻗어가고 너무나 어떤 식으로 이제 틀릴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연성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비스에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만큼의 유연성이 이제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키워드로는 디토 소비입니다. 나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아끼고 실패를 줄이기 위한 소비 행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걸 주세요.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반면에 서양의 연구를 보게 되면 오히려 안 팔리는 거, 색다른 거, 남들이 입지 않은 거 이런 걸 선호했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어떠한 막 소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나도 저거를 사야지. 왜냐면 최소한 그거를 사게 되면 뭔가 내가 막 고르고 이런 거를 하는 시간도 아끼고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구나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들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쿼드 폴란트인데요. 유연한 도시를 뜻하는 리쿼드 폴란트의 정체성을 뚜렷하여 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작년에 갔다 왔던 이탈리아의 브루노 섬이 또 올해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던 이 부산의 감천마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비슷하더라고요. 브루노 섬하고 감천마을하고 비슷한데 브루노 섬은 건물마다 예쁘게 색을 다 칠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품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고요.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색색으로 아직까지도 이런 마을이 존재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둘이 역사가 좀 다른데요. 브루노 섬은 그렇게 건물마다 집집마다 색을 다르게 칠한 거는 이제 일하는 가장이 멀리서 어부들이 멀리서도 이제 우리의 집을 딱 보기 위해서 이 색색마다 표시를 해놨던 게 이렇게 역사가 됐다라고 제가 이제 그 가이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최근에 또 감천마을을 갔었는데 굉장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지금 현재도 사람들이 좀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고 굉장히 관광객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감천마을의 역사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전쟁터에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이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시작했던 이런 문화들이 지금의 이제 감천마을을 형성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아닌데 따닥따닥 붙어있고 여기서도 사람이 살 수 있나?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 관광객 시점에서만 보면 너무나 예쁜 마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브루노 섬하고 감천마을로 개인적으로는 좀 감천마을이 더 이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브루노 섬도 너무나 예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감천마을이 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싶네요. 어쨌든 그게 이제 상품이 될 정도로 이렇게 유연한 도시를 뜻한다. 이 리쿼드 폴란트가 굉장히 이제 각광받게 된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는 돌봄 경제인데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돌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정서 돌봄, 또 무언가 부족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닌 인간으로서 서로 기대하는 관계 돌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핵심은 이제 더불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공동 육아를 했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동네 한 동네가 거의 가족같이 지냈던 여기에서 우리는 점점점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기적으로 우리는 더불어보다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다시 돌봄 경제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것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을 떠나서 이제 다른 타인을 배려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거 또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전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봄 경제에 대한 것들이 트렌드의 마지막 키워드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10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또 그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024년도의 서비스 트렌드에 대한 거를 자료를 검색하다가 박강사 TV에 이 6가지의 서비스 트렌드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를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초개인화 맞춤 서비스입니다. 점점점 예민한 고객도 많아지고 이런 우리가 다수의 만족을 시키는 데를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 예민한 고객까지 다 맞춤으로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AI 자동화 효율 극대화입니다. 이젠 AI가 나를 기억해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주 사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맞춤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저한테 역제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게 정말 많은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멀티 채널 경험 다각화입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근데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통합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모든 채널들도 굉장히 경험을 다각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더 센세이션한 자극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소비자를 잡기가 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키워드로는 휴먼 터치 상호작용입니다. 이제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인사도 이제 AI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매장에 AI가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사람의 그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계 AI과 이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을 하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성 문제 해결인데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 고객의 불편함을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것도 그냥이 아닌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해 줄까? 그래서 제가 추진했던 게 전 직원 환자 경험 전문가인데요. 모든 사람이 이 환자 경험 전문가한테 응대를 받고 있다고 하면 존중을 받으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겠죠. 게다가 그냥 뭐 이거는 저희 파트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우리 파트의 일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즉시 해결을 해줬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사회적 책임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익뿐만 아니고 의료계를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갈 건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에 대한 이런 넓은 시야까지 이제 뻗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트렌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한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6가지 키워드로 이 의료 환경의 변화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도산하는 병원입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산부인과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한방병원은 제 주변에도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를 받는 이제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산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잘 되는 병원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고 안 되는 병원은 계속 폐업률이나 도산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걸러진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치열한 전쟁터가 굉장히 생존을 위한 절실함들이 굉장히 더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리뷰 전쟁인데요. 불법 바이럴이 너무나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게 되면 20년 넘는 병원인데 막 리뷰가 200개밖에 안 되는데 얼마 오픈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막 1000개, 2000개가 넘어가요. 사실 저희 같은 마케터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가 다 보여요. 왜냐면 환자들의 언어가 아니고 대놓고 또 병원 자랑을 한다거나 환자들은 원장님이 너무나 실력 있어요. 막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너무나 친절해요 라고 얘기했던 건 정말 웃으면서 응대를 하는 친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말하는 친절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너무나 전반적으로 만족을 했으면 여기 너무 친절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막 구체적으로 여기에 원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막 몇천 내가 넘었다. 고객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게 써 있으면 다 작업글이죠. 근데 맘카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법 바이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걸러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바이럴 때문에 의료 소비자들은 더 혼란을 겪게 되고 더 사실 의료 쇼핑을 증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부디 이거는 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이럴 회사 같은 경우에들이 굉장히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불법 바이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좀 잡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저는 신고를 좀 하고 있는데
거의 호인 회사 하나 신고한다고 이런 게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바이럴이 계속 기승을 할 거라는 게 제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로는 편리함을 통한 만족 추구입니다. 지금 만약에 예약 시스템을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해. 그런데 불편한데 라고 생각하면 여기 안 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예약 시스템도 불편한데 내가 가서 얼마나 더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는 고객들이 그 병원 선택 요인에 있어서 전문성은 평준화가 됐고요. 이제는 편리함, 혜택 이런 거에 있어서 더 많은 병원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접점별로 동선별로 우리가 불편함을 요소할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로는 환자 경험인데요. 차별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차별화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자본을 이길 길은 차별화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차별화 같은 경우에는 금세 옆 병원을 따라하게 되면 그 차별화가 또다시 차별화가 아닌 게 되거든요. 우리 병원밖에 없는 서비스가 바로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뭔가 차별화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막 이런 거를 막 안마기를 갖다 놓는다거나 막 이런 걸 하거든요. 이런 게 차별화는 아니고 다른 병원에는 없는 우리 병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차별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로는 이탈 방지인데요. 환자 경험이 고도화돼야 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들어오는 문은 좁게 나가는 문은 넓게 이게 기존의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근데 이제는 들어오는 문은 넓게 해야 되고 나가는 문은 좁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탈 방지를 해야 되는데 환자 한 명을 끌어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들어오는 문이 너무나 어렵다면 나가는 문을 걸어 잠궈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탈 방지를 위해서라면 환자들의 컴플레인이나 민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떠도는 수많은 글들을 보면서 환자들이 이런 걸 불편해하는구나. 또 우리한테 제기하는 컴플레인이나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랙 컨슈머 취급할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해소해주고 또 그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줬을 때 고객이 남아있거나 충성 고객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접점 응대인데요. AI가 등장하고 있고 또 MZ세대들은 굉장히 이모티콘 하나로 자기를 표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 구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들이 이제 막 접점에서 응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인력난으로 또 이 새로운 직원을 뽑아놓으면 또 적응 못하고 또 금세 이탈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접점 응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웃어야 됩니다. 감정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로 막 강요를 하는 그런 강의를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직원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직원들을 강력하게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응대하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인력들로 키워내야 되는 게 이 병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요새 너무 힘들어요. 너무 MZ들이 너무 못 알아들어요. 언어 구사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MZ들은 라떼를 대상으로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실행을 할 테니 우리 병원도 이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직원들이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의 분석이 우선시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전문가로 다 키워야 됩니다. 자, 감정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정은 단순하게 이 신체적인 반응, 그냥 화가 나는 반응 뿐만이 아니고 인지되는 반응,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취했던 것까지 이 세 개가 다 어우러져서 반응하는 게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단순히 화가 나는데 어떡하는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신체적인 반응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인지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이 사람의 상처를 건드려.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은 화가 안 나지만 이 사람한테는 막 화가 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게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떨 때 행복해하고 이런 거를 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감정을 컨트롤하는 전문가가 되거든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받았던 최고의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호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 사람들은 1인 다역을 하는데, 여기는 제가 스키를 타려고 일본의 리조트를 놀러 갔었는데, 이 직원들을 지호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직원은 분명히 립세션에서 널 응대했던 직원인데,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스키를 신으려고 하면, 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나한테 와서 스키를 신겨주기도 하고, 또 그 지호가 어느 순간에는 밤에는 또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옆에서 말동무를 하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아서 또 식사를 같이 해주기도 하고, 단순히 서비스 매뉴얼을 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되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당신들이 서비스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더니 서비스 교육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리스트업 돼 있다. 거기에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고객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매뉴얼에 기록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절한 서비스는 이 고객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라는 게 되어 있다는 걸 듣고 제가 이게 교육이 단순하게 웃어야 됩니다. 뭐 감정 컨트롤 해야 됩니다. 이걸 넘어섰구나. 그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공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코노미하고 비즈니스를 타보고 제가 느낀 건데 이코노미는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했고 비즈니스는 스튜어디스들이 나의 기분을 살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제는 없냐? 오늘 서비스는 만족했냐? 그 다음 더 필요한 게 없냐? 이렇게 나에게 하나하나 기분을 살피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서 뭔가 좀 고급화 서비스를 하려고 하게 되면 먼저 다가가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고급화 전략으로 되고 조금 저급화 전략으로 하게 되면 다수를 만족해 있는 걸로 가는 서비스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AS 서비스인데요. 즉각 해결을 해줬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령 제가 최근에 핸드폰이 좀 박살이 나가지고 그 AS 센터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와, 그때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또 제가 다른 AS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갔을 때는 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서비스라는 건 즉각 해결을 했을 때 굉장히 충성도가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다이슨의 AS가 논란이 됐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비싸게 물건을 샀는데 AS 서비스가 너무나 응대가 안 좋았죠. 해결을 별로 안 해줬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돼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하락했죠. 그런 요인이 굉장히 AS 어떤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즉각 해결이 굉장히 브랜드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용 서비스인데요. 미용 서비스 기술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술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술의 차이보다는 나를 얼마나 기억해 주는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좀 하셨는데 그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아니면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나를 알아줬을 때 굉장히 그거를 기억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직원이 나를 기억해주는 요령이 물론 기록을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억력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한마디가 뭔가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의원인데 이제 동네 의원에 갔을 때 제가 놀라웠던 거는 사실은 동네 의원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식구를 다 기억해줄 때 가령 제가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게 독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독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왜요? 라고 했더니 지금 따님을 봤더니 따님이나 이제 가족이 독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따님이 요새 애들이 독감이 돌고 있어서 따님이 독감이었으면 독감을 의심했을 텐데 독감의 증상은 아니고 또 가족들이 독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독감 검사를 하지 않고 약을 처방해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식구를 다 알아주는 이런 게 이 병원을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이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기사님, 저는 주로 택시를 타게 되면 물론 뭐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택시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인데 이 택시 아저씨들이 삶의 지혜가 굉장히 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런 거를 일하시면서 어떠세요? 막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아니면 이 동네를 뭐 부산에 가면 이 동네의 역사를 좀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기사님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데
하는데 이 기사님들이 굉장히 그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실 때 그럴 때 너무나 제가 사실 돈을 더 드리고 온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서비스는 어쨌든 이 사람의 자기의 역할뿐만 아니고 그 넘어서 이 사람이 이걸 궁금해하는구나 그럼 기꺼이 자기의 지혜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받았던 최고의 서비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차도 많이 타는데 멀리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다닐 때면 기차에서 일하는 역무원이 그냥 이게 쫙 지나칠 때가 있고요. 어떤 역무원은 간단히 들어오기 전에 목례를 하고 딱 들어오고 나갈 때도 목례를 하고 간단히 나가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한번 지켜봤는데 어느 역무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않고 가고 어느 역무원은 그 행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누가 보지 않아도 그 목례를 하고 딱 그 역할을 나가는 게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누가 보던 안 보던 이런 작은 어떠한 행위가 굉장히 그 사람을 고급스럽게 만들고 굉장히 이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7개의 사례를 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받았던 서비스에 있어서 한번 기록을 해보시거나 한번 분석을 해보시거나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좋아서 내가 병원에서 이런 걸 한번 접목해봐야지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굉장히 고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누구나 탐나는 직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2024년도 의료 서비스 핵심 키워드 5가지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맞춤 응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연성인데요. 원래는 안 되지만 라고 응대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진심이 느껴지는 응대인데요. 진심이 느껴지려면 언어와 태도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표정으로 공감을 해야겠죠. 또 세 번째로는 공감해주는 직원인데요. 고객의 시그널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해서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라고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성경험 후 선택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험자의 후기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경험자의 후기가 잘 나오려면 현장에서 만족도가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불만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수 시에 회복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과를 하고 또 실수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작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고객 맞춤 응대인데요. 기존에는 다수를 만족하고 소수의 불만족을 좀 감안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100-1은 0이다. 그리고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니 0이 되더라. 게다가 좋은 선풀이 아무리 많아도 악플 하나는 이길 수가 없더라 라고 할 정도로 불만족인 사람이 굉장히 여파가 커졌습니다. 왜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글보다는 안 좋은 글 하나에 그 병원을 선택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수의 불만족까지도 만족해야 되는 게 오늘날의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팁을 제가 3가지를 써놨는데요. 첫 번째 팁은 원래는 안 되지만 이번만 해드릴게요 라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다른 고객들의 형편성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다 해드리는 건 안 되고 충분한 이 현장에서 이 사람 무조건 해줘야 돼 라는 게 있고 설사 저 사람은 왜 해줬느냐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고객이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저는 해드리고 싶은데 내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으로 거절이나 규명을 납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그런 성의는 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팁은 이건 정말 속상할 만하네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해 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족 요인에 있어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 이건 제가 봐도 좀 화가 나지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병원에 요청해서 이거는 시정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보게 되면 진심이 느껴지는 응대인데요. 언어와 태도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얼굴 표정으로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에 있어서는 아이 컨택을 안 하거나 표정은 굉장히 썩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도 굉장히 표정은 기분이 나도 안 좋다라는 걸 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네가 지금 사과를 하는 태도가 맞아? 막 이런 걸로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죠. 두 번째는 아이 컨택만 잘해도
때도 사실은 상대방이 굉장히 수그러드는데요. 이 아이 컨택이 굉장히 사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도구거든요. 세 번째로는 정중함입니다. 그래서 정중함이 있으면 상대방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랬을 때 정중한 언어를 쓰고 정중한 태도로 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막 화가 났다가도 이제 그거를 고쳐는 리액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제가 팁을 좀 제공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공감해주는 직원입니다. 환자의 시그널을 캐치하는 건데요. 여기서 세 가지 팁을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혹시 뭔가 불편하신가요? 라고 불편한 부분을 먼저 다가가 주는 거예요. 저쪽에 뭔가 표정이 안 좋아. 그럼 저 사람이 뭔가 불편한 게 있구나. 그러면 가서 뭔가 좀 불편하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불편한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자기의 문제를 굉장히 말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데 꾹 참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부족한데도 더 달란 말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럴 때 먼저 다가와주면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혹시 우리 병원이 처음이신가요? 왜냐면 처음 왔는데 고객이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병원이 처음인 사람들은 더더구나 동선을 굉장히 복잡해하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해준다거나 세 번째 팁으로는 혹시 불편한 부분이 없으셨나요? 라고 항상 마지막에 불편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걸 물어봐주면 네, 불편한 거 없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일관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돌아갈 때는 만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험 후 선택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한국 문화는 미리 경험한 사람의 말을 더욱 신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체험을 할 수 있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체험을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정형외과에서도 10분 무료 체험 이런 것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과에서는 더더구나 이 서비스를 한번 체험해보시고 나머지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데도 있거나 점점 선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라고 다른 사람 후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응대를 해야 되는 접점 직원들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세 번째로는 병원 투어를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가 뭔가 산부인과라든가 아니면 피부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오래 입원을 해야 되는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곳에는 병원 투어 프로그램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는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실수 시에 어떻게 회복하는지 세 가지의 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베테랑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신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허용 범위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실습 학생입니다. 이런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써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미숙해도 상대방이 이해해주는 폭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했을 때 미숙하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사과의 의미로 커피 쿠폰을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환자한테는 작은 혜택만 드려도 환자들이 쉽게 이런 분노감을 크게 키우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작은 혜택, 커피 쿠폰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작은 선물을 준비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불편함을 제기했을 때 너무 죄송합니다. 그거 잘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고 그 불편함에 저희가 사과 의미로 작은 선물 하나 제공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정말 죄송합니다. 오류가 생겨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발생한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류가 생겼는지 뭔지 모르는데 설명 없이 죄송합니다. 이거 빠졌네요 라고 한다거나 왜 빠졌는지 왜 누락이 됐는지를 설명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너무 이 병원의 전체적인 신뢰감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왜 오류가 생겼는지의 설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제가 2024년도에 제공해 드리고 싶은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이 5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고객 맞춤 응대, 또 진심이 느껴지는 응대, 공감해주는 직원, 성경험 후 선택, 그다음 불만 제거 이 5가지를 바탕으로 제가 체크리스트 7가지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체크리스트가 없어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고객을 위해서 아니면 병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루를 보내고 오늘 힘들었다. 오늘 잘 버텼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보냈는데도 오늘 굉장히 의미 있었어. 보람찼어. 오늘 굉장히 뿌듯했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체크리스트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는 나는 오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고객을 맞이한다. 나는 오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나는 오늘 환자들에게 아이 컨택을 하도록 노력한다. 나는 오늘 방치된 환자가 없는지 살피고 먼저 다가가서 안내를 한다. 나는 오늘 환자들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오늘 프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받은 최고의 서비스를 기억하며 응대한다. 나는 오늘 환자들의 만족을 위해 기억해주고 스몰 토크로 라포를 형성한다. 이렇게 7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최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사람은 결코 없거든요. 그 노력들이 훗날 여러분들을 굉장히 성장해 있고 굉장히 멋진 직원들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좀 제공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